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주차별 강의 내용,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에너지 기술의 약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기술의 약사는 간략한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 뭐 기원전 시대의 어떻게 에너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기들부터 출발을 해서 어, 증기 터빈이 사실 만들었죠. 지금 그 그리고 그 증기 터빈 뭐 여러분 제임스 왓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증기 터빈 어떤 발전소 어떻게 보면 큰 산업이 한 17, 18세기까지는 어떤 발명품들도 계속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그 현상이라기보다 우리가 몰랐던 뭐 압력이라는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요.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진공이라는 것도 조금 알게 됐고 뭐 그에 관련된 기기들 뭐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전기 터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관이 됐죠. 그래서 어떤 전기 터빈으로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이 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전자기적 어떤 그런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뭐 백열 전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기 발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뭐 최근에 이제 핵발전소 핵융합까지 나왔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약사를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 에너지 동향,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 뭐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한 학기 동안 이 에너지 쪽을 하려면 그 단위가 상당히 많은 뭐 줄이라든가 킬로줄, 뭐 톤 오브 오일, 그다음에 BTU, 그다음에 뭐 기가줄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에너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이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인트로덕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2장부터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어, 에너지 어떤 약사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그런 부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2주부터는 아까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어떤 익숙한 거부터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열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방법의 어떤 그런 소개, 그다음에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증기발전 시스템에 대한 사이클 해석 및 효율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력학 시간에 좀 많이 해봤을 텐데요.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에 뭐 시스템 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랭킨 사이클도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수포팅을 한다든가 뭐 과열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효율을 조금 높이는 그런 랭킨 사이클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 연력학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열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방법.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어떤 그런 전환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등기발전소의 카르노 사이클 및 랭킨 사이클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 터빈과 브레이튼 사이클. 그렇죠? 이제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증기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연료로 해가지고 가스 터빈을 구동하는 것은 보통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이죠. 여러분들 익숙한 사이클일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 연료와 연소, 뭐 이 석탄이 대표적인 이제 고체 연료죠. 이제 석탄 같은 경우로 활용을 해서 보통 그 화력 발전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학교 근처에도 그 열병합 발전소가 있죠. 거기는 디젤을 이용해 가지고 디젤 엔진을 어, 구동을 해 가지고 이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액체 연료를 활용하는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고체 연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도 있죠. LNG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유동층 연소. 유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에 이렇게 석탄 같은 거를 잘 흐름을 띄워가지고 하는 그런 연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지열 에너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그런 어떤 발전 시스템,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발전 시스템부터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장은 유체역학을 조금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연력학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다면 이 3주차, 우리 3주차에서는 유체역학에 대한 리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유체의 어떤 기본 물성, 뭐 비스카시티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유체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방정식들 있죠. 뭐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그런 법칙.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뭐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유체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shear force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달 능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얘가 이제 이제 유체가 다양한 뭐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상유체 혹은 점성유체. 그래서 점성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 같은 경우, 베르노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압력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어떤 그런 법칙인데요. 어떤 그런 법칙인데 손실이 없을 때 어떤 유선을 따라 가지고 그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점성은 아무래도 이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상유체, 아이디얼, 플루이드에 대해 가지고 익히 좀 알 거예요. 어떤 그런 유체의 특징. 그다음에 점성유체 역학. 그래서 사실 점성유체 역학이라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모든 유체는 어느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성유체 역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크게 여러분들 유체 역학 수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양력과 순환. 그래서 이 리프트 포스, 특히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을 배울 때는 풍력도 그렇고요, 뭐 수력도 그렇고 이 리프트 포스, 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터빈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케플란 터빈 같은 경우에는 케플란 숫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프트 포스에 의해 가지고 반동 터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반동 터빈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양력과 순환 서큘레이션인데요. 이 서큘레이션을 계산을 하면 이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양력을 조금 손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체역학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다음에 오일러 터빈 방정식. 그래서 왜 오일러 터빈 방정식을 익히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수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터빈들을 할 때 이제 오일러 터빈 방정식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의 변화죠. 모멘텀은 M하고 V, 질량하고 속도 방정이 모멘텀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의 변화가 결국에는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터빈은 회전이죠.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가운동량의 변화겠죠. 그래서 가운동량의 변화만큼이 토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 터빈을 돌리는 힘은 토크인데 그 토크가 유체 터빈으로 들어오는 입구 부분하고 출구 부분에서의 가운동량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터빈의 토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오일러 방정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 우리 기획과잖아. 기획과니까 기계공학과 학생들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출력도 좀 개선해보고 효율도 개선해보고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3장 혹은 2장을 통해서 연력학하고 유체역학을 조금 더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에너지와 수력 터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수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발전에 있어가지고 차지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수력 에너지라는 게 정말로 청정 에너지인 거죠. 청정 에너지로서 여러분들 나는 이제 뭐 좀 돌아다니면 이런 뭐 수영학 때문에 가서 좀 열심히 좀 보고 이제 그렇게 좀 봐서 어떤 수차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정공사하고도 일을 좀 많이 하는데 수정공사에서도 이제 이런 터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조금 관여를 좀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이 공사 여러분들 뭐 취업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공사를 가든지 간에 뭐 한전을 가든 뭐 발전이 어떤 터빈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잘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력 에너지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뭐 수력 에너지 활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면은 뭐죠? 물레방아라고 하는 그런 물을 뭐 상향식도 하향식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물레방아부터 활용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상당히 어떤
효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한 40%에 육박한 그런 40%? 40%인가요? 어떤 그 육박하는 그런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숫자를 이렇게 40%가 아니라 거의 한 80에서 90%죠. 아까 40%는 이런 증기발전소고요. 80에서 90% 정도의 이 터빈의 효율이 나오는 그러한 그 개발까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요. 터빈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펠턴 숫자, 프랜시스 숫자, 케플란 숫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또 이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충격 터빈, 대표적인 반동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고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충격을 가해 가지고 숫자를 돌리는 건지. 그다음에 케플런 숫자는 반대대로 이제 에어포일과 같이 이 압력 손실을 통해 가지고 그 숫자를 돌리는 양력에 의해 가지고. 프렌시 숫자는 두 개가 좀 섞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소의 영향, 경제성, 전망 이런 부분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배운 뭐 연력학이라든가 유체역학 지식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런 거죠. 조력 및 화력 에너지. 그래서 이 조력 및 조력에 대한 물리적인 오차, 조류 및 조력에 대한 물리적 오차 되는 거죠. 이 조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들 서두에 설명했지만 태양보다는 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달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그 물이 바다죠. 바닷물이 이 달에 의해 가지고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달하고의 각도가 이제 90도를 이룬다든가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다시 이제 당겨졌던 물이 다시 이제 또 이제 펼쳐지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달이 이 양쪽을 지구 양쪽의 물을 똑같이 이렇게 벌지하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그림은 좀 그리면 좋겠는데 뭐 오늘은 그림까지 그리진 않을게요. 다음 주 강의할 때 이제 조금 이제 화이트보드에 좀 쓰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큰 그 바다의 높이 차를 만들어요. 높이 차를 만드니까 바다에 높이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높이 차가 있으니까 그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류라고 하는 거죠. 그 바다의 높이 차에 의해 가지고 조력에 의해서 달의 인력 혹은 태양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의 수위가 위치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그 수위가 높이가 다르니까 이제 흘러가면 그런 게 조력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조력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조력됨으로부터 오는 동력이라든가 뭐 조석 공명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밀물일 때 물을 이렇게 조금 가둬놔요. 가둬놨다가 썰물이면 한쪽이 이제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낙차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밀물일 때 물을 가둬놨다가 그다음에 썰물일 때 물을 흘려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런 게 이제 조력 발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 뭐 생태적인 영향이라든가 조력 발전의 경제적인 전망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조력댐은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올 거냐, 물의 높이가 H 정도 댐에다가 담아놨으면 어느 정도 이 조력 발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조금 더 경제적일 거냐. 정말 밀물이 됐을 때, 썰물이 됐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은 아직 썰물은 안 됐지만 계속 어차피 밀물일 때 만조니까 제일 높으니까 그때 조금씩 흘려보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도 좀 더 배우게 될 거예요. 파력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면 안 되겠죠. 파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도는 어떻게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람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파도가 생기고 이 파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파동 에너지, 그러니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죠? 이 파도는 웨이브가 있을까요?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진폭인데요. 진폭의 제곱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니스하냐고 영어로는 하니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파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도 에너지들은 파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방금 얘기한 뭐 대표적인 뭐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파력 장치,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파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를 조금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 뭐 스피로버 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실레이팅 워터 컬럼, OWC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도에 떠서 파도와 같이 넘실넘실하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구유식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바닥에 이제 잠겨 있어가지고 이제 파도에 의해서 이 파도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 압력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이 장치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뭐 침수식 장치. 침수는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고요. 구유는 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장치들에 대해 가지고도 재밌게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력의 환경적인 영향, 경제성 전망 이런 거는 뭐 다 공통적인 거죠. 파력도 이제 어떤 영향을 좀 주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7주차하고 9주차 이제 중간고사가 한 번 있을 거고요. 7주차하고 9주차는 풍력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해요. 그래서 이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핫하죠, 요즘에. 그 풍력,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풍력. 우리나라에서는 풍력과 이제 수소에너지를 주력으로 조금 밀려고 많이 하고 있죠. 물론 태양광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풍력 에너지 물리적인 이해, 그다음에 바람의 유형,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국지적이죠. 뭐 편서풍도 있고요. 뭐 동남 편서풍, 무역풍도 있고 뭐 이제 그러긴 한데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은 굉장히 로컬해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바람의 어떤 특성들. 그다음에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풍력 터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평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수평, 이 축이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수직으로 돼 있는 축도 있어요. 뭐 사보니오스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리우스 타입이든 어쨌든 수직 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풍력 터빈이 이제 운전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풍력 터빈이 굉장히 커졌어요. 5메가와트. 이제 예전엔 조그만 풍력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풍력 뭐 100m 이상 이렇게 되는 어떤 현대의 풍력 터빈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 풍력 터빈을 이해하려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공력 해석이죠. 이제 바람과 터빈 블레이드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기 바람 에너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풍력 터빈의 날개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하면 보다 그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래도 기계공학 학생이고 터빈을 우리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죠. 그래서 이제 풍력 터빈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아이고 익단 속도비인데 익산 속도 익단 속도비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설계하는 주 파라미터 중에서 람다라고 하는 익단 속도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풍력에너지 2는 실제로 적용을 하는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풍력은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도 그렇고 육상 풍력도 그렇고 이제 어떤 그 팜이라고 하죠. 이제 윈드 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그 팜은 뭐죠? 농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팜을 만드는 어떤 그런 데 있어가지고 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빈의 제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람의 방향도 달라지고 바람의 세기도 달라지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 때 최대의 그 터빈 운전 조건을 맞춰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러려면 당연히 제어를 해야겠죠. 뭐 요 제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피치 제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제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제어들도 좀 알아두고요. 또 바람의 특성, 방금 얘기한 바람의 특성들도 지표에 부는 바람하고 실제 터빈이 100m 이상 올라가면 그 100m 이상에서의 그 바람의 특성이 또 틀려지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의 특성도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풍력 발전 때문에 그 소음이 여러분들 정말 한번 가보면 좋은 경험일 텐데 굉장히 무서워요. 밑에서 보면 휙 이렇게 이제 풍력 발전소가 도는데 터빈이 도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다양한 그 소음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농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아무래도 산을 조금 깎아야 되고 해상 풍력도 그렇고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면에 혹은 정말 경제성 이쪽에서 있을 때 충분히 어떤 경제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워볼까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조금 토픽이 좀 틀려지죠. 태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태양열은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태양광은 조금 반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태양광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PN 접합, 그러니까 이제 그 홀하고 그 다음에 잉여 전자, 그러니까 이 PN 접합 반도체죠. 어떤 그런 반도체 소자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디플리셔널 리전이라고 그 P 반도체하고 불순물을 집어넣은 두 반도체가 서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디플리션 존인데요. 그 존에 이제 태양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파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태양 에너지가 와가지고 이제 전자가 이제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보자. 반도체 소자 내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와 홀이 이동을 통해서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태양광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를 좀 원리를 물리적인 이해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 태양광의 어떤 전류하고 전압의 어떤 그 특성, 전류하고 전압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이 태양광 소자는 전압과 전류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학습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막형 그 태양전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나중에 밴드갭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요. 밴드갭이라는 것들이 조금 커지는 소재를 쓰면 조금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그 낙차는 뭐 그 발전소로 얘기하자면 그 수차로 수력 발전소로 얘기하자면 낙차가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낙차가 좀 작으면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광막형 태양전지가 굉장히 이제 그 각광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리콘 소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막형 태양전지의 특징, 그다음에 유기 태양광. 물론 사족, 그러니까 사족 원소가 이제 실리콘이 사족 원소죠. 그래서 외곽에 이제 전자가 4개가 존재하는데 탄소도 대표적인 어떤 사족 원소죠. 그래서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태양광 소재가 유기 태양광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발전 경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들고 좀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 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모듈화해서 만들어야 되죠. 하나 가지고 얼마 나오겠어요, 전기. 그러니까 뒤에를 모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듈화 설계 이런 부분을 조금 배워보고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가 있는데요. 바이오매스는 우선 뭐 기본적으로 광합성의 원리를 잘해요. 광합성. 안 반응과 명반응. 어쨌든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조금 배운 어떤 그런 광합성의 원리를 하고 이제 실제로 곡물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어느 지역, 어느 몇 헥타르에는 어느 정도 곡물이 산출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익히고요. 그다음에 식물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생물 시간은 아니니까 뭐 포도당이라든가 식물유라든가 당을 만들거나 기름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식물이 하는 일들이 깨 같은 거는 기름이죠. 뭐 피마자유, 깨, 뭐 유채, 유 이제 그런 기름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당을 만들죠. 뭐 옥수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 포도당과 같은 곡류 같은 것들 다 이제 당이죠. 그래서 뭐 그런 당이나 어떤 유에 대해서 당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기름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을 가지고 만들고요. 디젤,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기름을 식물유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그런 특징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매립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우리가 파니스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현기성 수화라든가 뭐 연소와 가스, 그다음에 도시 구체 폐기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매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13장하고 14장은 핵분열과 핵융합인데요. 그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을 활용을 해서 우라늄 273, 275 분대량인데요. 지금
이 우라늄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중성자를 강하게 충돌시켜서 중성자가 충돌되면서 보다 작은 원자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이게 등치가 큰 거는 좀 불완전해. 굉장히 그 중성자가 많아요. 이게 안에 있는 그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중성자로서 이 우라늄을 이렇게 딱 공략을 하면 얘가 이제 깨지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핵분열의 원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그거를 또 잘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뭐 열 중성자로든 뭐 고속로라든가 뭐 증식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경수로 그다음에 뭐 중수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이 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탈원전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하다가도 그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원자력 발전소를 좀 줄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개인만의 어떤 그런 논리를 조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핵융합은 뭐 중수소가 성중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1억 도라고 그랬죠. 1억 도. 1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표면이랑 접하지 않도록 하면서 반응을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표면이랑 접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자기가동, 마그네틱 포스를 이용해 가지고 플라스마 형태, 플라스마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플라스마 형태의 그러한 그 중소수하고 삼중소를 이 자기 마그네틱 포스를 이용해서 가둬 가지고 이 핵융합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어떤 기술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정도 해서 2부 우리 한 학기 동안 뭐를 배울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2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